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사슴이가 읽다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 하고 있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편집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영상이나 올려라. 아무거나 올려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올릴 순 없고요. 제가 올해 너무 좋아했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려고 녹화를 켰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레슬리 제이미슨이라는 대단한 에세이스트의 공감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부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서진 심장과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당신에 관한 에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은 총 11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 완성도도 좋아서 모든 글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공감 연습이라는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 40페이지가량 낭독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간단히 작가 소개를 할게요. 레슬리 제이미슨.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 글쓰기를 공부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 여기서부터 인상 깊은데요. 제빵사, 임시 사무직, 여관 관리인, 학교 교사, 의료 배우 등으로 일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대학교 예술대학교에서 논픽션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던 걸로 또 되게 외국에 많은 팬덤을 가지고 계신 작가분이시기도 한데요. 우선은 이 책은 2019년에 나왔는데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열심히 읽었더니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후유증을 되게 길게 앓았었던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 소화가 덜 돼가지고 올해에도 정말 자주 꺼내봤었던 책인데요. 그러면서도 연말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책에서 제시해준 어떤 길이 저의 2020년을 버티게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공감 연습이라는 글인데요. 공감 연습은 아까 이 작가가 되게 많은 직업을 가져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의료 배우로 일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의료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의료 배우는 그런 사람이래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직업인데요. 환자를 연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이 얼만큼 공감을 하고 혹은 얼만큼 병세를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 배우라는 것은 환자를 연기하는 사람인 거죠. 의대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공감 연습이라는 에세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직업은 의료 배우, 환자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급여는 시간당으로 받는다. 의과 대학생들은 내 연기를 보고 질환을 추측한다. 이런 직업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의료 배우?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맹장 환자다라고 하면 너무 아파요. 뭐 이런 말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타인의 고통 혹은 병세? 온갖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른다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유난히 실감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저를 따라 들으시면서 또한 비슷한 감상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공감 연습이고 이 제가 읽어드릴 에세이의 제목도 동일한데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너무 다양한 현상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뭐 공감이니 소통이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쑥스러워지는 면이 있죠. 되게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지러워지고 징그러워진 면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공감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나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흔하게 쓸 수는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공감 연습이라는 제목만 보고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한 게 있었어요. 또 장르도 에세이라고 하니까.
그 되게 조심스럽네요. 어, 조금은 많이 읽었었던 스타일의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 3페이지를 읽자마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유튜브에 이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검색해 봤어요. 강연을 하셨던 영상들이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도 계속 팬심을 키워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가 공감 연습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제가 유난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글은 여성 고통의 대통일 이론이라고 304페이지에 적혀 있는 책인데요. 그거 말고도 고통 투어 1, 2, 라프론테라 이런 글들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건 타인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공감이라는 것에 연습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제목은 영어로 치면 공감 시험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보는 그 시험의 이름이 공감 시험이어서 이 책의 제목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문장이 좋아서 제가 이런저런 첨언을 하는 것보다는 얼른 읽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후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연습. 내 직업은 의료 배우, 환자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급여는 시간당으로 받는다. 의과 대학생들은 내 연기를 보고 질환을 추측한다. 나는 표준화 환자라고 불리는데 말하자면 어떤 질병의 표준 증상들을 연기한다는 뜻이다. 간단하게는 흔히 SP라고 한다. 자간전증, 천식, 충수염 등의 증상쯤은 능숙하게 연기한다. 입술이 파란 아기의 엄마 역할도 한다. 의료 연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리에게 대본 하나와 종이 가운 한 벌이 주어진다. 시간당 급여는 13.5달러. 대본 분량은 10쪽에서 12쪽 정도 된다. 대본에는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어디가 아픈지는 물론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언제 얼마만큼 증상을 보여줄지는 대본에 정해져 있다. 우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답을 펼쳐 보여야 한다. 대본은 우리의 허구적 삶,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간다. 우리 아이들의 나이, 부모님의 질병, 남편의 부동산과 그래픽 디자인 회사 이름, 지난해에 줄어든 체중, 우리가 매주 마시는 술의 양까지. 내가 맡은 사례는 스테파니 필립스, 전환장애라는 병에 걸린 23살의 여성이다. 그녀는 죽은 오빠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 슬픔이 발작으로 승화되고 난다. 나로선 처음 듣는 질병이다. 슬픔 때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녀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녀는 그 발작이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테파니 필립스, 정신과 SP 훈련 자료. 사례 개요. 당신은 23세의 여성 환자로 신경학적 원인 미상의 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발작을 일으킨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체로 당신은 발작이 일어나기 전 그것이 온다는 걸 느낍니다. 발작은
2년 전 당신 오빠가 베닝턴 애비뉴 브리지 바로 남쪽 강에 빠져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 뒤풀이 야외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신과 오빠는 미니 골프장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요즘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일으킬까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빠의 이름은 윌입니다. 복약력. 당신은 어떤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병력. 당신은 건강이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건강 문제는 팔 골절이었습니다. 팔이 부러지던 현장에 윌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을 부르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당신을 진정시킨 사람이 바로 윌입니다. 우리의 모의 실험은 세계의 맞춤형 병실에서 치러진다. 방마다 진찰대와 관찰 카메라가 있다. 우리는 의대 2, 3학년생을 상대로 소아과, 외과, 정신과를 학과별로 돌아가며 테스트한다. 정해진 시험날이면 각각의 학생은 서로 다른 사례를 연기하는 서너 명의 배우와 대면을 해야 한다. 어느 학생은 통증 단계 10인 한 여성의 복통을 촉진하고 그런 다음에는 망상증이 있는 젊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소장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인지 물어야 하겠지만 어쩌면 그 느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그 의대생은 내 방에 들어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내 배에 묶은 베개가 조산이 될 거라고 말하거나 또는 내가 병든 플라스틱 아기 인형을 보며 너무 조용해요 하고 걱정스레 말하는 동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일단 15분의 대면이 끝나면 의대생은 방을 나가고 나는 그 학생의 수행평가를 위한 칸을 채워나간다. 첫 번째 부분은 체크리스트다. 학생이 끌어낸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학생이 밝혀내지 못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평가의 두 번째 부분은 감정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체크리스트 항목 31번인 나의 상황,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된 공감이 가장 중요한 범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된 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교육받는다. 동정적인 태도나 다정한 말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은 연민이라고 인증받을 만한 적절한 단어를 말해야 한다. 우리 SP들에게는 역할을 준비하고 역할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우리만의 공간이 주어진다. 꼬깃해진 파란 실내복을 입은 노인들, 우리가 입는 종이 가운에 어울리지 않게 근사한 부츠를 신은 미대 석사들, 병원용 판초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지역 10대들이 모두 한 공간에 모인다. 우리는 서로의 허리에 베개를 묶어준다. 아기 인형들을 건넨다. 어린 폐렴 환자 베이비 더그는 싸구려 면 담요에 꽁꽁 쌓인 채 개주 바통처럼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건네진다. 우리 중에는 지역 극단 배우들과 무대 출연 기회를 찾는 연극 전공 학부생들, 유흥비를 벌려는 고등학생들, 시간이 남아도는 은퇴자들이 많다. 나는 작가다. 말하자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우리는 인구학적 만물상을 연기한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젊은 운동광들, 습관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하는 기업 간부들, 40년을 같이 산 남편을 막 배신해 성병에 걸린 할머니, 그녀에게는 그 배신을 말해주는 임질 증세가 있다. 그녀는 수치심의 베일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녀를 맡은 의대생은 그 베일을 젖혀야 한다. 만약 의대생이 제대로 질문하면 그녀는
대면의 중간쯤에 이르러 울면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게 된다. 일시적 기억 상실을 연기하는 친구는 분장을 한다. 턱의 자상, 멍든 눈, 광대뼈를 따라 녹색 아이섀도우로 그린 멍 자국. 그는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지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친구는 대면을 하기 전에 향수를 뿌리듯 몸에 술을 뿌린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지켜온 비밀의 일부, 매우 뜻밖의 사항들을 통해 알코올 중독의 낌새를 흘려야 한다. 우리 대본에는 반짝이는 순간들이 가득 박혀 있다. 임산부 라일라의 남편은 요트 선장이라 멀리 크로아티아로 항해를 떠났다든가 하는. 충수염 환자 앤젤라의 삼촌은 순회 공연 버스를 타고 가다 토네이도를 만나 죽은 기타리스트였다. 우리의 친척 중에는 중서부 특유의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 트랙터나 곡물용 승강기 사고로 찢겨 죽거나 하이비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거나 악천후에 쓰러지거나 미식축구 뒤풀이 야외 파티에서 죽었다. 또는 내 오빠 윌처럼 그보다는 조용한 방탕의 여파로 죽었다. 대면 사이사이에 우리에게는 물과 과일, 그래놀라 바가 주어지고 박하사탕은 무제한 공급된다. 우리의 입냄새와 꼬르륵거리는 배,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신체의 부수작용 때문에 학생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의대생은 대면 도중에 긴장한다. 의대생들 절반이 백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점만 빼면 대면은 어색한 데이트와 비슷하다. 나는 그저 용돈을 벌기 위해 발작 연기를 하는 미운 여성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도 일을 해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언젠가 이 일을 책으로 쓸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내 고향으로 설정된 아이오와 시골의 농촌 소도시에 관해 몇 마디를 주고받는다. 우리는 상대가 이 짧은 대화를 지어내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고 상대가 지어낸 이야기가 그 사람 성격의 진짜 면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반응하기로 동의한다. 우리는 우리 사이의 허구를 줄넘기 줄처럼 잡고 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채 나의 가짜 고향에 관해 이것저것 자세하게 묻기 시작하는 바람에 그의 질문이 내 대본의 범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린다. 사실 나는 내가 연기하는 인물이나 내 고향으로 설정된 장소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는 우리의 계약사항을 잊어버린다. 나는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헛소리를 한다. 머스커틴에 있는 그 공원, 나는 노인네처럼 무릎을 친다. 어릴 때 거기서 썰매를 타곤 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사무적이다. 그들은 마치 식료품점에서 살 물건들의 목록을 읽듯 우울증과 관련된 임상 체크리스트를 딱딱하게 읊어나간다. 수면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감퇴. 내가 대본에 충실해서 눈을 맞추지 않으면 더러 짜증을 내는 학생도 있다. 나는 꽁꽁 싸맨 채 멍하니 있도록 되어 있다. 짜증난 학생들은 시선을 피하는 나의 행위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멈출 줄 모르고 내 시선을 갈구한다. 나와 씨름하며 눈을 맞추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정형화된 그들의 주장에서 공격성을 느낀다고 평하는데 점점 익숙해져 간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기가 죽어간다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식료품점 한가운데서 또 발작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건. 정말 힘드시겠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박테리아 증거가 자궁에 있다는 건.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난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다른 학생들은 공감이란
항상 선물과 치매 사이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듯하다. 심지어 그들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내 피부에 청진기를 댈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허락을 필요로 한다. 지레짐작하는 걸 싫어한다. 그들이 말을 더듬는 건 알게 모르게 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행위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심장 소리를 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내가 말한다. 괜찮아요. 개의치 않는 것이 내 일이다. 그들의 겸손은 나름대로 일종의 연민이다. 겸손이란 곧 그들이 질문한다는 뜻이고, 질문은 곧 그들이 답을 구한다는 뜻이며, 답은 곧 그들이 체크리스트 상의 점수를 따게 된다는 뜻이다. 내 어머니가 항우울제 웰부트린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면 1점, 내가 지난 2년 동안 손목을 긋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면 1점, 내가 2살 때 아버지가 곡물용 승강기 사고로 죽었음을 알아내면 1점, 내 삶의 모든 영역 아래 그물처럼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상실의 근본 체계를 깨달은 데 대한 점수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은 단지 체크리스트 항목 31번, 나의 상황,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된 공감으로 측정될 뿐 아니라 내 경험을 얼마나 철저하게 상상했는지 가늠하는 모든 항목으로도 측정된다. 공감은 그저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을 빗속으로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공감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답을 하게끔 질문하는 것이다. 공감에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질문도 많이 필요하다. 공감하려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감은 자기 시야 너머로 끝없이 뻗어간 맥락의 지평선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늙은 여인의 임질이 그녀의 죄의식과 연결되고, 그 죄의식은 그녀의 결혼과 연결되고, 그 결혼은 그녀의 자녀들과 연결되고, 그 자녀들은 그녀의 유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생활에 숨막혀 있던 그녀의 어머니와 연결되고, 다시 그녀 부모의 깨지지 않은 결혼과 연결된다. 어쩌면 모든 것의 뿌리는 그녀의 첫 번째 월경, 그것이 수치심과 전율을 안겨주었던 방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공감은 어떤 트라우마도 경계가 따로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트라우마는 피를 흘린다.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경계를 넘어서 피를 흘린다. 슬픔은 발작이 된다. 공감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유형의 투과성을 요구한다. 나의 스테파니 대본은 12쪽 분량이다. 그러나 나는 대본에 쓰여있지 않은 것을 주로 생각한다. 공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느로와 감정에서 나왔다. 공감은 투과이자 일종의 여행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안한다. 입국 심사와 세관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고 질의응답을 통해 국경을 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사는 곳에는 무엇이 자랍니까? 법은 어떤가요? 거기서는 어떤 동물을 키우나요? 나는 소유와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스테파니 필립스의 발작을 생각하곤 했다. 그녀가 슬픔을 직접적인 표현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기 위한 방법이다. 눈 맞추기를 거부하고 좀처럼 내면의 삶을 설명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동안에는 의식을 잃고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실을 보호하고 타인의 연민에 침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발작 도중에 뭐라고 외치나요? 한 학생이 묻는다. 저도 몰라요. 나는 대답하지만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하지만 전부 다 진심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규칙 위반이다.
나는 슬픔을 너무나 깊이 간직한 나머지 스스로도 그 슬픔을 보지 못하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다.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순 없다. 레슬리 제이미슨, 산부인과 SP 훈련 자료, 살해 개요. 당신은 임신 중절을 원하는 25세 여성입니다. 과거 임신 경력은 없습니다. 임신 5주 반에 접어들었지만 몸이 붓거나 쥐가 난 경험은 없습니다. 수시로 기분이 변하지만 임신 때문인지 아니면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임신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당황했는지는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복약력. 당신은 어떤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병력. 당신은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지만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담당이에게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빈맥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임신 중절에 대해 상담할 때 조만간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임을 알리기로 당신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임신 중절 방법이나 시술 중 진정제 투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신의 심장 상태에 대해 의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2월에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또는 3월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마치 그 두 가지가 별개의 사례, 관련성이 없는 대본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둘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 두 사건을 단단히 엮고 있었다.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아침마다 빈속으로 잠에서 깨어 종이 가운을 걸쳤다. 하나는 작은 진공기구에 의지했고 다른 하나는 내 심장 조직을 제거할 카테터에 의지하고 있었다. 제거라뇨? 나는 의사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태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나를 피 흘리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피를 내지 않았다. 하나는 나의 선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택이 아니었다. 둘 다 내 몸에 엄청난 무력감과 능력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다. 둘 다 을씨년스러운 겨울에 찾아왔다. 둘 다 나를 남자들의 손 아래 꼼짝없이 누워있게 만들었고 내가 막 사랑하기 시작한 한 남자의 보살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데이브와 나는 메릴랜드의 어느 지하실에서 새벽 3시에 첫 키스를 했다. 그때가 2008년. 우리는 오바마 유세에 가기 위해 뉴포트 뉴스에 가던 길이었다. 우리는 유나이트 히어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다. 여기로 뭉쳐라. 몇 년 후 그 포스터는 우리 침대맡에 걸렸다. 그 첫 번째 가을에 우리는 부서진 조기 껍데기가 흩어진 코네티컷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주말 동안에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욕조에 입욕제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거품이 넘쳐 욕실 바닥 전체를 뒤덮었다. 우리는 그것을 사진에 담았다.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다. 우리는 비 내리는 윌리엄스버그를 가로질러 어느 콘서트를 보러 갔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작가들이었다. 내 상사는 우리가 밤에 웅크려 누워 서로의 마음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오늘 거리에서 닫힌 비둘기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등등.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우리는 절뚝거리는 토끼 2마리가 듬성듬성한 잔디밭에서 짝짓기 하려고 애쓰는 장면을 보았던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내가 임신한 건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2달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진단 스틱의 십자 표시를 보고 데이브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대학교 교정을 거닐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다. 나는 내 재킷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태아를 생각했고 내가 그 태아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솔직히 궁금했다.
자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 같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었던 걸로 기억한다. 데이브가 그 선택에 함께해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는 이 선택에 따라 살게 되겠지만 그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걸 그에게 이해시켜야 했다. 이는 아픔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중날이었다. 나는 누군가 함께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싶었다. 우리는 어느 금요일에 낙태 수술을 받기로 일정을 잡았고 그때까지 나에게는 평범한 일주일이 남아 있었다.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했다. 어느 오후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누군가의 임신 회상록을 읽었다. 저자는 내면을 두드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주먹, 그녀가 평생 움켜쥐고 다녔으나 음주와 섹스로 마비시켜왔던 주먹을 묘사했고 임신이 어떻게 이 주먹을 태아라는 작은 새싹, 움직이는 생명으로 대체했는지 설명했다. 데이브에게 문자를 보냈다. 두려움의 주먹에 관해, 아기 심장에 관해 말하고 싶었고 나 자신은 임신으로 인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임신으로 인해 바뀐 여자의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슬픈 느낌인지 말하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녀처럼 변하진 않을 거라고. 몇 시간 동안 아무 답장도 없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낙태에 관해 그 이상의 감정이 없다는데 죄책감을 느꼈다. 데이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에 나는 남겨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는 가장 사소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열이 받았다. 나는 매 순간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이 임신의 끝이 내가 슬프게 느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식. 슬퍼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슬프게 여긴 적이 없다는 잠재된 두려움. 여러 번의 장례식을 메마른 눈으로 참석했던 기억. 끊임없는 확인의 욕구뿐 다른 어떤 것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건조한 내면적 삶을 가지고 있다는 직감. 내가 데이브에게 바랬던 건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추측해주는 것이었다. 그의 존재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가 상상해 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우리는 내 집 주방 식탁에서 채소를 볶아 먹었다. 몇 주 전 그 식탁에서 나는 감귤류의 과일을 가득 늘어놓고는 모든 것을 달게 만드는 베리류로 만든 알약을 친구들에게 먹였다. 자몽은 사탕 맛이 났고 맥주는 초콜릿 같았고 시라즈 와인은 마니슈비츠 와인 맛이 났다. 사실 모든 것이 살짝 마니슈비츠 비슷한 맛이 났다. 다시 말해서 그 주방에는 지금보다 삶이 더 간단하게 느껴졌던 수많은 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고 아마도, 아니 틀림없이 나는 많이 마셨던 것 같다. 태아 생각은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태아에게 해로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고 때문에 태아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고 싸움에 대비해 싸구려 까베르네에 정신이 흐릿해진 내가 더욱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데이브와의 거리를 느끼면서 나는 데이브도 나만큼 이 임신과 밀접하다는 느낌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달았다. 그건 서로 닿을 수 없는 점근선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자 한 통이라면 그가 우리의 나날들과 육체 사이에 놓인 간극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사실은 아마도 나는 삐져 있었고 그가 내게 물어주기를 기다리다 지쳐 결국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네 감정을 추측하는 건 청진기로 코브라를 부리는 것과 같아. 언젠가 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 고통이 나를 도끼 품게 만들었다거나
나를 진단하려면 일종의 전문적인 마법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감정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의 근원을 숨긴다거나 내 다락방 거실에 데이브와 앉아있다 보니 나의 코브라볕이 펴졌다. 오늘 외로웠어. 내가 말했다. 네가 연락해주길 바랬는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거짓말일 거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는 말다툼의 슬픈 반감기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입장을 더 잘 기억한다. 그는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걸까? 왜 증거가 필요했을까? 나의 상황,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된 관심. 나는 왜 증거가 필요했을까? 그냥 필요했다. 그가 말했다. 내 생각엔 네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 이걸이라니 무슨 뜻이지? 내가 화내는 거? 그에게 내가 화내는 거? 기억이 흐릿하다.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걸까? 나는 그의 공감이 필요했다. 단순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감정을 이해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감정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알아내게끔 도와줄 그의 공감이. 우리는 달빛 비치는 천창 아래 앉아 있었다. 유리창 밖은 2월이었다.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구김 사이에 부스러기들이 박힌 싸구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 이불은 내가 여전히 대학생인 듯한 느낌을 주는 살림살이었다. 낙태는 어른의 일이다. 이불 속에 나는 어른 같지 않았다. 이걸 만들어낸다는 말은 내가 있지도 않은 감정을 지어내고 있다는 비난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하니 실제 감정들, 한동안 있어왔던 감정들을 내가 잘못 해석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다. 내가 낙태라는 이 특별한 사건의 필요성과 불안감이 주는 오랜 감정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에게 불편한 감정이 들도록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사실 그 비난이 아프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았기 때문이고 아주 냉정하고 허심탄회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 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 진실이 있었다. 그는 내 고통을 실질적이면서도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둘 다 불가피하다고. 내 감정은 내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의 말은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건 단순한 굴복의 상태가 아니라 항상 구성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뜻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더 다정하게 굴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상냥할 수 있었다. 살을 애는 듯 추운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가족계획연맹을 찾아갔다.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료 아동 도서를 쌓아둔 통을 뒤졌다. 이 책들은 왜 거기 있을까? 아마도 엄마가 예약된 일을 보는 동안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었으리라. 하지만 그 금요일 오전, 낙태를 앞둔 주중의 시간대에 그것은 기묘하게 느껴졌다. 우린 알렉산더라는 책을 발견했다. 자기가 저지른 온갖 잘못을 아빠한테 고백하면서 그 잘못을 상상 속의 빨간색과 초록색의 줄무늬 말탓으로 돌리는 사내아이의 이야기였다. 오늘 알렉산더는 아주 못된 말이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신 들어줄 고리에 걸어 놓는다. 그 책은 브랜퍼드에 사는 마이클이라는 남자아이의 책이었다. 나는 마이클이 왜 가족계획 연맹에 왔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책을 두고 갔는지 궁금했다. 가족계획 연맹 상담실에 앉아있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 중대한 어떤 일을 겪게 될 테지만 그 일의 크기에 겁먹어선 안 된다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충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어차피 그 감정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찾아올 테니까. 남들도 하는 일이라는 평범성이 아픔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 대기실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련다. 어쩌면 예전에 네가 받았던 수술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턱이 부서지고 코가 부러졌던 일은 임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두 번 모두 네가 치매당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야. 각각을 고친다는 건 다시 치매당한다는 뜻이야. 심장을 고치는 수술도 태워 없앨 모든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또 한 번의 침입이 되겠지. 어쩌면 너는 종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과거에 종이 가운을 입었던 모든 시간의 유령들을 불러내게 될 거야. 어쩌면 네가 마취의 어둠에 빠져들 때마다 그 어둠은 네가 예전에도 빠져들었던 것과 똑같은 어둠일 거야. 어쩌면 그게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스테파니 필립스, 정신과 SP 훈련 자료. 첫 대사. 저는 발작을 일으키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신체적 특징과 말투. 당신은 청바지에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더럽거나 구겨진 옷이 좋습니다. 당신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면 도중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깔끔하게 입으려고 더는 애쓰지 않는다고 말해도 됩니다. 대면 중에는 눈 맞추기를 피하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파니 필립스를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그녀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무관심. 이 태도는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보이는 무관심한 분위기라고 정의된다. 이는 전환장애의 흔한 징후로 신체적 증상을 숨기는 무관심한 겉모습을 통해 불안을 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민과 관심이라는 형태로 부차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감정적 내용을 신체적 표현에 위탁하는 만족스러운 무관심은 공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끌어내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스테파니와의 대면은 일종의 공감 제한 사례가 된다. 임상인은 환자가 알지 못했던 슬픔을 발굴해야 하고 스테파니 스스로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환자들을 연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란듯이 걸치고 있어야 한다. 마치 그것이 절절 끓는 끔찍한 옷가지라도 되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충수염 환자 엔젤라를 연기할 때 대본에는 적당한 만큼의 고통을 드러내라고 되어 있었다. 태아 자세로 신음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리라.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니 안 됐네요.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한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고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너무도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반박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고통. 그러나 낙태와 관련된 내 슬픔은 결코 경련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볼만한 장면도 없었다. 입에 거품을 무는 일 따위는 없었다. 수술이 끝나고 사흘 뒤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 차라리 마음이 놓였다.
밤에는 경련통이 최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발작으로서 이미 자신의 슬픔을 사적인 언어로 기우뚱하게, 그러나 소리 없는 선언으로 그 슬픔의 실체와 안무를 부여했기에 슬픔에 관해 말하지 않았던 스테파니처럼. 스테파니 필립스, 정신과 SP 훈련 자료, 대면 역학. 당신은 질문을 받기 전에는 개인 신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하지도 않겠죠. 가끔 밤에 오빠 생각을 하면 슬퍼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당신보다 오래 살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거나 전 직장인 미니 골프장에서 녹색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퍼터를 정리하는 일과 관련된 기억이 많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질문을 받을 경우 오빠 한 명이 또 있다고 말하지만 어쨌거나 그가 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그가 윌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실이 때로 당신을 사무치게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실일 뿐이니까요. 당신이 소파에서 의식을 차린 후 좀 전에 어머니에게 돼져버리라고 욕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당신 뺨에 말라붙은 침자국 같은 사실일 뿐입니다. 돼져버려. 돼져버려는 발작 도중 산산조각 낼 것처럼 거센 경련이 팔을 덮칠 때 당신의 팔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돼져버려, 돼져버려, 돼져버려. 당신 턱이 굳어져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당신은 이 깨끗하고 하얀 방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말들,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슬픈 것 같아요, 같은 말 아래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은 캄캄합니다. 당신의 발작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몸부림치고 더듬거리면서 그곳의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느끼면서 들어가죠. 당신의 신체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아무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허벅지가 뚱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당신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비밀을 속삭일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도 첫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릴 때 유니콘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당신을 상상하고 그러다가 생각의 갈피를 더듬어 다시 처음부터 당신을 상상합니다. 가끔은 내가 당신에 관해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답니다. 네, 레슬리 제이미슨의 공감 연습 낭독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34페이지에서 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과는 달라졌었던 낭독이네요.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글은 계속해서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스테파니 필립스라는 사람을 연기하려는 레슬리 제이미슨 자신이 있고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자신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테파니를 상상하면서 자기의 일을 기억하면서 두 이야기를 합쳐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정말 굉장한 에세이인데요. 이것은 제가 상상하기로는 연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저는 모든 사람이 연기를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본 어떤 캐릭터들 혹은 살면서 수집한 멋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연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역사 위에 그런 역할들을 붙여나가면서 연기를 해 나감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확장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어빙 고프먼의 철학에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는 모든 상황이 연출이고 자아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레슬리 제이미슨도 스테판이라는 사람을 상상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병세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환자로서,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과정을 상상해 나가죠. 이것이 이 사람이 의료 배우로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사실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9년부터 지금까지 저 책을 한 5번 선물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의료계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요즘 의료계 종사자분들 정말 다들 화이팅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에게 선물을 했었더니 그 친구가 읽으면서 자신의 일에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뿌듯했었던 선물이었는데, 근데 어디 의료계만 그럴까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일들을 꺼내어 보고 저 사람이 어떨지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걸맞다고 생각되어지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고.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한국식 제목처럼, 어쨌든 우리가 실패하는 말과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해나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타인과 나의 입장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공감 연습이라는 상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께 비슷한 감상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렸다면, 그랬다면 저는 너무 기쁠 거고요. 다들 읽는 동안 눈물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읽고 나서 한동안 슬픔이 안에 계시겠지만 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다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용기까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 저를 검색해 봤다가 저에 대한 리뷰를 쓰신 블로그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사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되게 쑥스럽고 감사한 평이었는데 너무 정확해서요. 근데 이건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남에게 말을 걸 때 자기 자신에게도 동시에 걸고 있는 것 같고, 타인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감정을 찾아가고 나에게도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레슬리 제이미슨의 공감 연습이었습니다. 싱거운 속이었지만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